목요일입니다. 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일이 목요일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목요일 정신 타격 받지 말고 즐겁게 하루 보내기 바라고, 목요일 또 이 오후 수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또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해피 수업을 합시다. 자, 먼저 이제 현대 디지털 사회의 주요 쟁점 10가지 중에서 세 번째, 현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대 IT 기업에 대한 이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IT의 역사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오늘은 글로벌 IT 기업에 의해서 구글하고 페이스북과 애플 세 기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잠깐 자료를 보면, 여러분, 구글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수집하다 이런 뜻의 단어에서 나온 얘기인데, 본래는 구골이에요. 구골, GOL이죠. 구골에서 구글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뀌었는데, 광대한 정보를 모두 담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했고요. 첫 시작은 1996년에 처음으로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한 17년 정도 됐는데요. 17년 만에 구글은 정말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지금 규모로 그렇고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두 사람은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이 실제 구글이라는 이름으로는 1998년도에 시작했고요. 현재 구글 코리아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7개국의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1년도에 전문 경영인으로 에릭 슈미트라는 사람이 취임했고요. 그 다음에 2002년, 2003년 지나가면서 전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 겸 검색 엔진 서비스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6년 지나면서 구글의 서비스를 전 세계 상당히 20-30개국에 걸쳐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현재 삼성 스마트폰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진행 중인 OS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드로이드를 구글에서 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모토로라라고 하는 유명한 전화기 회사를 125억 달러에 사들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신입사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 1위 구글입니다. 그러나 제가 구글 코리아를 가봤는데요, 좋더라고. 거기에 몇 층에 한 층을 다 그냥 뷔페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가서 밥을 먹으면 돼. 그냥 가서 이렇게 공짜로. 그래서 요 정도 돈은 투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쩌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T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글은 과연 어디에서 수익을 남기는지.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도 왜 그죠? 검색 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컨텐츠 생산, 그 다음에 또 매출, 실제 매출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남기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네이버가 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있는데 어떤 수익 구조를 남기느냐 보니까 구글의 수익원의 90% 이상은 여전히 광고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들어가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구글 위에, 구글 안에 광고를 올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 그게 매출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글의 수입원의 90% 이상은 광고에서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광고 수입을 100으로 봤을 때 검색 광고,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하게 되면 거기 옆에 뜨게 되는 스폰스 광고, 그 키워드 검색 광고가 50%고요. 50%는 애드센스라 그래서 광고만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블락이 있어요. 그걸 팝업으로도 띄워주기도 하지만 거기 이렇게 고정해서 자리 잡고 있는 애드센스라고 하는 광고가 또한 5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실제 광고의 50% 이상이 구글 사이트 내부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발생하는 건 뭐냐면 구글을 통해 외부로 가게 되는 연계 사이트에서의 광고 수익까지도 구글에서는 가져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뉴욕타임즈에 광고가 떠 있는데
뉴욕타임즈로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구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뉴욕타임즈에 있는 광고의 수입의 일부를 나눠줘야 돼요. 어디에다가? 뉴욕타임즈가 구글에다가. 왜? 구글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와 같은 외부로 연계된 광고 수익도 꽤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50%가 검색 광고인데 사람들이 검색한 키워드 페이지 검색 결과 옆에 그 키워드와 관련이 있는 광고가 탁 뜨어요. 그러니까 실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내가 낚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낚시를 구글에 치면 결과가 나오는 오른쪽에 낚시와 관련된 광고가 뜬다는 얘기예요. 뭐 낚시 여행이라든지 낚시 도구라든지. 그럼 실제 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광고잖아요. 그렇게 노출된 광고의 경우와 그냥 보통 사람한테 그 낚시 광고를 노출했을 때 구매에 있어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 전략을 이용한 게 구글의 검색 광고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맥 광고라는 게 애드센스라는 걸로 얘기될 수 있는데, 구글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내용들, 컨텐츠 내용에 관련 있는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뭐 방송으로 치면 뭐와 같은 걸까요? 애드센스가 방송으로 치면 어떤 광고일 것 같아요? 그렇죠. PPL이죠. 그 방송 컨텐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간접 광고라 그러죠. 간접 광고. 실제 광고 시간에 광고를 때리는 게 아니라 PPL. 여러분 PPL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응사에서 뭐를 마셔. 근데 보니까 그게 맥주 브랜드 네임이 들어가 있어. 그게 이제 간접 광고죠. 협찬 광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간접 광고 이렇게 합니다. 자동차를 타. 보통의 간접 광고를 안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야 되는 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에 이렇게 팻말을 가리죠. 근데 간접 광고 우리 협찬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아예 노출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K7, K5 이런 차들이 상당히 드라마에서 많이 등장하는 건 뭐냐면 그 자동차 회사에서 간접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돈이 꽤 큰 규모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PPL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상파 광고에 대해서는 PPL을 허용하지 않는데, 종편, 지난 MB 정부에서 종편을 4개를 오픈시켜줬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좀 살아남아야 되니까 종편 종합 케이블 채널에 대해서는 PPL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전 세계적으로 PPL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글에서도 애드센스라는 이름으로 그 컨텐츠 내용 중에 필요한 광고를 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게 애드센스다. 그래서 검색 광고와 애드센스가 반반의 비율로 전체 구글의 수입원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럼 나머지 10%는 뭔가? 이거죠. 구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뭐 구글 맵스, 구글 어프, 그 다음 구글 서치 어플라이언스 이런 등등의 다양한 유료 서비스를 지금 구글이 구축해 놓고 제공하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구글이 매출액을 증진시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구글의 핵심 역량 중에서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은 굉장히 유명해요. 페이지 랭크라고 그러는데, 실제 여기 가면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구분했으면 좋겠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미디어 학부 전공자, 그 다음에 최근에 포털 사이트가 중요하다, IT 기업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상식들이 있겠지만,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네이버 포털 사이트와 구글의 기본적인 검색 알고리즘이 뭐가 다른지. 자, 잠깐 한번 볼까요? 구글의 경우에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냐? 아까 얘기했죠. 페이지 랭크를 사용해서 구글 수집기를 통해 정보를 모으고 알고리즘에 의해 이 정보를 재분류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페이지 뷰를 기준으로 랭킹을 매겨주는 거. 자, 그러면 구글이 검색에 대한 결과로 제시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면, 구글이 관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본 순서대로 구글은 단지 재배치만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집단지성의 개념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정보는 가장 많은 사람이 봤다라고 이해한다 그러면, 구글의 정보는 1페이지부터 가장 좋은 정보가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서치를 하게 되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본 정보, 좋은 정보가 제일 처음에 리스트업이 딱 되어 있어.
그 알고리즘이에요, 구글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네이버의 알고리즘은 뭡니까? 한번 볼까요? 수집기를 통해 정보를 모으긴 했지만 이 정보를 다시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대신 컨텐츠를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구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가 검색 결과에 대해서 일부 컨텐츠를 만들어서 거기다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얼만큼 본 그 페이지 랭킹으로 한 게 아니라 페이지 랭킹 플러스 네이버에서 판단해서 이 정보가 좋을 거야 올려준다는 거죠. 그럼 네이버에서는 어떤 정보를 거기다 올리길 원할까? 광고가 붙어 있는 정보를 올리기를 원하지. 사람들이 더 많이 광고를 봐줘야 광고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으로써 네이버는 사람들이 광고 아유 귀찮아 이런 생각이 덜 들기 직전까지만 상당히 많은 광고들을 앞쪽에 노출시키죠. 그러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죠. 그래서 구글보다는 사실은 기업적인 마인드가 훨씬 더 많은 게 네이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네이버와 구글은 좀 차이를 보인다. 자, 구글의 서비스 목표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구글에 들어와서 재빠르게 만족을 한 다음에 빨리 구글을 떠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죠. 근데 네이버는 뭐죠? 한번 들어와 봐. 안 보내기 위해서 막 노력한다는 거예요. 왜? 오래 있어야만이 더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구글은 착하고 네이버는 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기업이에요. 기업이니까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이윤 창출이죠. 이윤 창출의 측면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훨씬 머리를 잘 쓰고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포털이라는 게 언론 기관으로 됐어요. 자, 언론 기관 뉴스 에이전시라 그러는데 언론사라고 얘기합시다. 언론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언론사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requirement지. 언론사로 불려지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최소한의 requirements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언론사, 조선일보다. 여러분이 말하는 언론사, KBS다. 그렇게 우리가 언론사라고 얘기하는 언론사라고 법적으로 define 되기 위해서는 어떤 requirements가 있어야 될까? 대답하기 싫은 건지, 귀찮은 건지, 아예 모르는 건지. 언론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컨텐츠죠. 자, 언론사로 보면 컨텐츠가 뭐예요? 기사죠. 뉴스죠.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춰야 돼요.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생산을 해야 된다. 컨텐츠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기자라든지, 그죠? 기자가 기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스텝, 드라마를 만드는 연출자 뭐 등등의 스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소한 어떤 기사 생성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공간 포함입니다. 공간 포함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소위 말하면 기자와, 신문으로 치면 기자고요, 방송으로 치면 스텝인데, 이 기자와 스텝이 고용된,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고용한 기자와 스텝이 있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리퀘어먼트예요. 언론사가 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그럼 언론사라고 우리 얘기하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regularity라는 건데, 기사 하나를 썼어.
내가 코리아 타임즈라는 언론 신문사를 하나 만들었어, 내가. 그래서 기자들, 우리 수업 시간에 몇 명 또막또막한 우리 학생들 뽑아서 기자로 고용했어. 그래서 등록했어. 자, 코리아 타임즈라고 내가 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 기사를 하나 썼어. 오늘자 기사 하나 썼어요. 그럼 1년 있다 기사 써. 그럼 언론사가 될 수 있을까, 안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1년 있다가 써. 그러면 그 언론사 될 수 있어. 레귤러리티가 1년마다 나오는 언론사가 될 수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레귤러리티는 뭐냐면 일정한 정해진 시간에 뉴스 컨텐츠가 레귤러리 퍼블리시티가 돼야 되는 것. 그래서 일간지, 그 다음에 주간지, 그 다음에 월간지, 다 이게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신문은 위클리, 뭐 데일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로는 치는. 그 레귤러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미니멈 리퀘어먼트인데 이 네이버가 이 두 가지 기준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네이버가 지금 얘기하는 저 두 가지 기준에 될까, 안 될까? 지금 네이버는 사실 신문법과 언론법에 뉴스 에이전시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용어를 말하면 인터넷 뉴스 공급자, 뭐 조선일보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 뉴스 공급자라고 하는 서비스의 분류로 언론사로, 뉴스 에이전시로 지금 포털 사이트는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이버하고 다음은 네이트 등등의 포털이. 언론사는 언론사야. 근데 이 기준으로 보면 언론사예요, 언론사 아니에요? 이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언론사 등록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혹시 네이버에서 네이버 자체 기자가 기사를 썼다라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 기자입니다. 어디 기자세요? 네이버 기자입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디 기자세요? 저 다음 기자인데요. 어디 기자세요? 네이트 기자인데요. 기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시면 그 사이비예요. 그런 기자 없어요. 네이버에는 기자가 없어.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자가 없어요. 스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언론사가 됐을까? 그래서 이제 법을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전통적인 기준인데 우리나라에서 네이버하고 다음이 이걸 피해가는 거야. 왜? 처음에는 포털 사이트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두 가지 모형이 있었어요. 포털 사이트에는. 하나는 네이버 모형, 다른 하나는 다음 모형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와 다음이 경쟁을 하면서 막 포털 시장을 처음에 진입을 했는데 네이버 모형은 뭐냐면 우리는 기자를 안 뽑겠다. 기자 없이 그냥 가겠다. 왜? 기자를 뽑게 되면 언론사 기준이 되잖아. 기자를 뽑으면 어디가 기준이 들어가? 언론사 기준으로 들어가죠. 언론사 기준으로 들어가면요, 굉장히 규제가 심해요. 우리나라에서 언론사는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정부에서도 관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언론사가 되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돈벌이 하기가 힘들어. 여러분, 언론사가 돈을 많이 번다? 이건 문제 있죠. 왜? 언론사는 약간의 공공성을 띠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언론사의 존재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건 아니잖아. 기업의 존재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언론사는 뭐예요? 언론사의 기능 뭐야? 돈을 벌기 위해서 없어. 그러면 아예 안 내죠. 그럼 언론사의 기능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는 것.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 사람들과 사람들의 얘기를 전달해주고, 정책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사람들의 얘기가 뭐 되고 있는지를 또 다른 집단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 또 언론사 역할이 뭐가 있을까? 음악, 영화, 드라마,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속에서 문화 가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또 언론사 기능은 또 뭐가 있을까? 사람들을 때로는 교육시키기도 하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문화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미디어예요, 미디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언론은 다양한 기능 중에
그와 같이 중요한 사회적 공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언론사인데 언론사가 돈을 벌겠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언론사로 등록이 안 되기 위해서 기자를 뽑지를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냥 포털 사이트만 해서. 어떻게 한 거야? 언론사의 기사를 돈 주고 사와서 자기네들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이렇게 펼쳐놓듯이 포털 사이트에 그냥 이렇게 담아놨죠. 디스플레이만 했죠. 그게 네이버 모델이었고, 다음은 기자를 뽑았어요. 열 몇 명을. 다음이 처음 출발할 때 다음 기자라는 이름으로 기자들을 전부 다 뽑았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뭐에 문제가 발생해? 언론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규제가 시작되니까 다음은 뽑은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우리 이제 안 쓴다. 그때 뽑혔다가 그만둔 사람이 제가 한 사람 알고 있어요. 웃기는 데 아니야. 사람 뽑았다가 왜 내쫓고 난리야. 얘네들의 생각이 좀 짧았던 거죠. 기업적인 논리로 짧았던 거죠. 그래서 기자 없이, 그래서 결국은 포털의, 우리나라에서 포털의 모형은 네이버와 다음이 경쟁했다가 네이버 모델이 이제, 다음이란타 모델이 되면서 기자 없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뉴스 에이전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네이버나 다음이 하는 거를 쭉 보니까 얘네들은 언론사가 본인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 돈 많이 벌어.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게 과연 언론사인가 아닌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난 수업에 했잖아. 포털에 얘기했는 네이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 같은 포털이 언론사인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였어요. 결국은 어떻게 난지 알아요? 언론사의 역할 중에 하나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이란 단어인데, 이게 전통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기사를 생성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이런 게 없고 레귤러리티가 없더라도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언론사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새로운 규정이 등장하면서 지금 언론사는 인터넷 뉴스 프로바이더라는 이름으로 언론사의 적용을 받고 있어요. 포털은. 자, 그러면 이 모델 자체가 어느 쪽이 더 좀 right and wrong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맞는 쪽에 가까운 거예요. 기업적 논리로 얘기하지 말고 언론사 매체적 논리로 얘기한다면 구글 모델이 좀 더 맞는 거죠.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잖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대 기업 이익의 측면에 있어서 보면 구글의 경우는 사용자 이용 목적인 검색 결과를 빨리 보여주며 이용 목적이 검색 결과를 빨리 보여줌으로써 해당 사이트를 빨리 이동시키게 되는 뭐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네이버의 경우는 사용자를 더 붙잡아 주려고 하는데 광고 노출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다. 자, 역할의 측면에 있어서는 기업 논리가 훨씬 강한 네이버에서 훨씬 더 많은 볼거리와 실제 많은 정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혈안이 돼서 네이버는 많은 재밌는 걸 만들어내죠. 자, 구글에서 게임이라는 것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네이버에서 게임은 활성화되어 있죠. 지금 네이버 수입의 상당 부분은 게임이라든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포털은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볼거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차이 여러분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요 차이 뭐가 다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 페이스북 뭐 구체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죠? 2004년도에 주커버그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했다는 정도부터 시작하고요. 이제 10년 됐죠. 지금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수익 모델도 역시 광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업체와의 어떤 그 파트너십, 제휴,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요. 최근에 페이스북이 주식 시장에, 미국의 다우 시장이죠. 주식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됐는데, 상당히 이제 규모가 커졌죠. 그래서 이제, 진짜 글로벌 기업이 된 거예요. 이제는 페이스북이. 그래서 페이스북의 이제 수익 모델을 보면, 뭐, 다양한 게 있지만 광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페이스북 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어떤 그 소통과 오락, 이런 것들 속에서도 이제, 지금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의 다양한 고객 정보들을 이용해서 광고주들한테 팔아넘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경고를 받았죠.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고객 정보를, 대규모 정보를 필요한 광고주들한테 판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 광고회사는 뭐냐면 여행업소다, 여행. 그러면 페이스북 이용자가 거의 전 미국인이에요. 그럼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왜? 페이스북 가입할 때 처음에 취미가 뭐예요? 여행. 거기에 클릭한 사람들만 연락처를 거기에 팔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데이터잖아요. 그렇게 팔아넘기다가 잡힌 거야. 걸린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페널티도 받기도 했지만 그 페널티보다 훨씬 크게 돈을 벌면 되는 거잖아. 기업 윤리로. 그지? 까짓건 뭐 벌금 좀 내면 어때? 이런 거지 뭐. 지금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경쟁이 있죠. 스마트폰.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삼성 마인드는 뭔 것 같아? 삼성에서 좀 뺏겼겠죠. 그죠? 뺏겼으니까 저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삼성 마인드는 아주 뭐 별 대수롭지 않잖아. 왜? 뭐 벌금 딱딱 때리면 뭐 1억 달러도 하면 되지 뭐. 삼성이 1년에 벌어든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삼성전자가? 52조. 뭐 까짓건 뭐 1억 달러 뭐 내지 뭐. 그게 기업 논리죠. 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삼성이 그렇게 해서 성장한 거예요. 삼성이 정말 빨리 성장한 이유 중에 뭐냐면 철저한 기업 논리.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좀 윤리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업 차원에서는 윤리보다는 이윤 창출이 먼저인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으로 봤을 때는, 야, 윤리를 따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다각적인 시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페이스북의 이런, 뭐, 최근에 소셜 커머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가져온 다양한 사회 변화가 있는데 사회 통합의 기능이 있다. 뭐 이건 좀 가능한 얘기예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한다. 그건 상당히 중요한 사회 통합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좀 그간 점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우리가 안 할 수 없고요. 그 다음 이제 페이스북이 가져온 어떤 산업적인 지각 변동 중에 하나가 소셜 마케팅이라든지 소셜 커머스라든지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것들이 아마 페이스북이 가져온 그런 영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57가지래네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정보가 지금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애플, 우리 스티브 잡스 얘기했죠.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상반기 수익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것들은 이제 스티브 잡스 사후에 애플이 상당히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삼성과 애플의 경쟁에 있어서도 삼성이 우위권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에 있어서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애플의 최근의 리더십의 부재, 이런 것들은 실제 시장에서도, 그 다음에 애플의 주가에서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최근에 애플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애플의 사회 변화 중에 하나는 규모의 경쟁에서 가치 경쟁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기업 윤리의 차원이에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이렇게 확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 했잖아. 대기업이 그 왜 구멍가게가 있는 골목권 상권을 침해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게 이제 윤리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차원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조그만한 골목도 다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어?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거. 이마트만 있으면 되지. 거기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또 뭐냐면 그 골목에 조그마한 샵 같은 게 이마트 에브리데이야. 그러면 본래 거기서 조그만하게 담배 팔고 뭐 팔던 그 조그마한 구멍 가게들이 다 죽는 거야, 그냥. 자, 그런 차원에서의 규모를 확대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가치 경쟁이라는 게 중요한데, 상생, 공생, 공존 뭐 이런 차원에서의 대기업의 그런 골목권 침입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제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죠. 자, 그런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살아야 남아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인데, 기업 논리의 대기업은 굉장히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골목권까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영화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인기 있는 남학생 집이 영화관 극장이었어. 그 당시에도 바로 여학생은 제 집은 걔는 돈 많은 애구나. 이걸 벌써 걔가 인기 많은 거야, 그냥. 극장이었어. 그 다음에 또 목욕탕 이런 거 알아요? 목욕탕 집 아들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목욕탕 다 없어지고 전부 다 찜질방 같은 걸로 대규모화되고, 그 다음에 극장도 전부 다 여러분 알잖아요. 체인화 됐잖아. CGV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야? CJ에서 하는 거잖아. 우리나라 전체 극장의 약 40~50%가 CGV야.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뭐 국보극장, 대한극장, 뭐 우리 고려대 앞에 또 있었어. 고려극장, 안암극장. 좋았어. 사가도. 물론 보다 보면 지가 지나다니고 막 그러긴 해도, 왜? 뭐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조그마한 극장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막 큰 극장만 살아남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사는, 부익부 빈익빈, 사회 양극화, 이런 이슈들이 또 등장하는 거 아니야, 그지? 지금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의 모든 이슈를 다 건드릴 수 있어. 양극화 얘기하다가 또 딴 얘기하다가 막.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어떤 게 잘 사는 것일까? 어떤 게 잘 사는 것일까? 내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정말 고려대학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내가 들어왔는지를 지난주에 또 느꼈어. 지난주에 학교장 추천 학생들 서류 전형에서 통과한 애들 4배수를 뽑았어요. 그래서 최종 면접을 지난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제가 주말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틀 연속을 해서 총 100명에 가까운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들, 1, 2등 하는 애들만 다 면접을 봤는데, 걔네들이 이제 고대 들어오려고 하는데 걔네들 중에서도 벌써 4대1이야. 4명 중에 1명밖에 뽑을 수 없는 상황이야. 학교자 추천이라는 게. 근데 뭐 그 학생들 중에 저기 하동고등학교, 부산의 조그마한 고등학교 전교생이 60명 되는 데서 1등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걸 느꼈어요. 근데 그런 애들 다 뽑지도 못하고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그래서 야, 니네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몇 명이니? 60명입니다. 그럼 니네 학교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고려대학교 온 적이 있니? 그러니까 지난 6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요, 부산에서 뭐 진짜 이름도 없는 삼류고등학교야. 1986년도에. 제가 우리 그 고등학교 동문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동문회 지도교수였어. 뭐 별거 아니야. 동문회 한다 그러면 한 10만 원 주면 돼. 애들 그냥 술 먹으러. 근데 어느 날 안 오는 거야, 애들이. 왜 나한테 동문회 한다고 돈 받으러 안 오지? 그것도 섭섭하더라고. 가끔씩 주다가 안 오니까. 그래서 수소문해서 알아봤어. 제일 막내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막내가 벌써 졸업하고 취직했어. 그거 왜 어떻게 된 거니?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죠? 선배님 어떻게 하죠? 지난 6년 동안에 그 고등학교에서 고대를 한 명 더 못 와가지고요, 동문회가 없어졌어요. 이러다. 그렇게 지금 이제 힘든 거야. 그렇게 힘들게 고대 들어왔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내가 지난주 끝나고 나서 내가 수업 때 가면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가 지난주에 또 확 느꼈어요. 그래서 한마디 꼭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예. 사요나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 선생님이 왜 자꾸 우리를 들었다 놨다 그러지? 어떨 때는 말이야, 그것도 모르냐 막 핀박 주다가, 어떨 때는 지금 이 자리까지 고생했습니다 할 정도로 막 극찬을 하고 말이야.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나는 새롭게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또 다들 각자 고민들 많잖아.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상위 분명히 2% 안에 드는 사람들이니까 나의 이 고민이 어쩌면 나머지 98%에게 내 고민을 얘기하면 좀 배부른 고민일 수도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참기를 바래요. 우리 사회 힘들어. 아까 이제 부익부 이제 빈익빈 얘기하다 그랬는데 중산층의 소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옛날에 산업화가 됐죠.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가 출발하면서 사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일부 상류층, 중류층, 대부분의 하류층. 자, 이게 이제 트라이앵글, 삼각형 구조의 사회 구조예요. 소셜 스트럭처 자체가 정말 잘 사는 또 이제 권력을 가진 일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중류계층,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또 하류계층,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근데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여기에 이제 계층이동이 되는 거죠. 자, 계층이동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육.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못 살아도 자식은 열심히 공부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서울대나 고려대나 연대 보내가지고 우리 애가 고시 학교 가면 우리 집안 일어선다.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들 진짜 아껴서 이제 여러분들을 키운 거 아니야. 여러분 전 세대, 내 세대지. 여러분은 그 다음 세대고. 자, 그런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계층이동을 이루어져 왔는데, 자, 이런 과정을 좀 겪다 보니까 여전히 적긴 해도 이런 구조로 하류에서 중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자본주의가 더 심화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타나면서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야. 이게 뭐야? 중간층은 없어지고 살아남은 상류층 그대로 가고 대부분이 본인 스스로가 하류층이라 생각하는 현재, 지금 시점. 여러분, 많은 질문 속에서 당신은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60~70%는 하류층이라고 생각해. 그만큼 상대적인 빈곤감이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렇게 이제 바뀐 거야, 이렇게. 지금 그럼 교육을 통해서 가능할까? 이게 여전히 교육이 이제 이렇게 가능할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야, 이제. 잘 안 먹히더라는 거야. 왜? 방금 얘기했잖아. 응사에서 순천에 애가 하숙으로 신촌에 왔잖아. 그건 1994년도 얘기예요. 지금은 저 시골의 학교에서 오기가 쉽지 않아. 왜? 교육에 그만큼 좋은 교육을 받기가 쉽지도 않고요. 사교육이 워낙 커져 버려가지고 사교육을 정말 잘 받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돈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강남 3구, 여러분 고대 있죠? 현재 고려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 몇 프로가 강남 3구에서 오르는 학생 같아? 절반 이상이 돼요. 그만큼 고대도 실제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교육이라는 게, 교육을 통해서 계층이동이 이루어지던 시대에서 교육이라는 것도 어쩌면 가진 거와 가지지 않은 거에 따라서 교육의 퀄리티가 달라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 있었어? 무슨 말이야 이게? 개천에서 용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저 시골 합천에서 태어나가지고 힘들어도 정말
산에 가서 막 고시책 배워가지고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판사 돼가지고 집안 이렇게 세우고, 그래 그 시골에 가면 다 입구에 써놨죠. 이장 김씨네 둘째 아들 사법고시 합격하다 축하. 옛날엔 그랬어요 정말. 그럼 그 마을의 잔치야 정말. 그럼 그 집에서 뭐 돼지 몇 마리 잡고 그랬단 말이야. 지금 이제 이게 뭐로 바뀌는지 알아? 개천에서 용 난다가. 개천에서 용 쓴다. 개천인데 용 쓴다가 무슨 말이야? 그냥 용만 쓰는 거야 그냥. 안 되고 개천 기둥이 안 되고. 용이 돼야 되는데 용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용만 쓰는 거야. 그만큼 우리 현 지금 사회가 힘든 사회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좀 여러분들 정확히 바라보고 그런 사회적 어떤 그 퍼스펙티브를 좀 갖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많이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별로 뭐 그럴 생각이 없나 보다. 뭐 그러면 그러고 막 알아서 하세요. 자, 지금 3번 하다가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일단 오늘 제 유튜브 얘기는 그러면 다음 화요일에 좀 더 하고요. 유튜브 재밌는 얘기 많으니까 오늘 팀 프로젝트 얘기 전에 그 수업에 윤보설 우리 학생이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게 있다 그러니까 한번 시간을 한 5분 정도 제가 할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보설 학생 잠깐 나와서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wise.com이라는 웹사이트인데요. wise.com은 프로젝트 리서치 웹사이트인데요. 그 웹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그걸 분석해서 고객들한테 추천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wise.com은 3만 개가 넘는 제품도 있고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wise.com이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그 소셜 미디어에 있는 데이터랑 그 아마존.com이나 베스트바이에 있는 그 리뷰 같은 데이터랑 그리고 다른 이제 웹에 있는 일반적인 제품 리뷰 같은 모든 데이터를 다 한 군데 모은 게 wise.com입니다. wise.com 검색하는 거를 보시면 그 제품의 그 노란색 부분에 제품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 디지털 카메라를 하고 for 다음에 용도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카메라를 찾으려고 하면 디지털 카메라 for 놀러 갈 때 쓰는 용도가 있을 수 있고 파티할 때 쓰는 용도가 있을 수 있고 야경을 찍을 때 쓰는 용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용도를 입력하면 그거에 가장 좋은 제품을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 for vacation 넣으면 이렇게 제품을 추천해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그 소셜미디어랑 모든 웹에 있는 빅데이터를 다 한 군데 모아서 해주는 추천이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디자인이 저랬는데 요즘에는 디자인이 좀 바뀌어서 이런 형식으로 제품을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프라이스랑 핏이랑 퍼피널티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고 가운데 주황색 저 숫자는 전체적인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세 가지 카테고리를 다 종합해서 전체적인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라이스를 보면 최근 몇 달 사이에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언제 가장 가격이 비쌌고 언제 가장 가격이 낮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떤지 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카피어빌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미디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리뷰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레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별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마존닷컴에서 그 한 사이트에서의 그 별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웹에 있는 빅데이터 모든 거를 종합한 별점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신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까 보신 가운데 그 전체적인 종합적인 숫자는 90에서 100 사이면 사람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70에서 89는 만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60에서 69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는 거고 59기 미만이면 안 사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그래서 이게 보통 리뷰 같은 거를 보려면 한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서 있는 리뷰만 볼 수 있는데 와이즈닷컴 같은 경우는 웹에 있는 모든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상품 점수를 매기고 상품을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유용 빅데이터를 사용한 유용한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마 이게 제품 추천 시스템인데 분명한 건 다양한 그 소셜 텍스트라든지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추천해주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하나의 이제 기업 모델인데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공공기관적인 성격으로 지금 사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요. 실제 여기 여러분이 많이 들어갈수록 레지스트레이션이 많이 될수록 와이즈닷컴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많이 유치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겠죠. 자, 그런 어떤 기업적인 논리하고 맞아떨어진 게 아마 이런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고마워요. 좋은 또 사례를 소개해줘서. 자,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가 또 팀 프로젝트 디스커션을 진행할 텐데 한 20분 남았으니까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필요한 조에서는 손을 들어주면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각 조장은 좀 미리 그 출석부를 작성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강의는.